자시드즈의 깊은 어둠이 한양 땅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시각, 최참판댁 안방에서는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은 처절한 비명소리가 비단 병풍을 찢고 흘러나왔다. 으아아악. 내 팔이 불탄다. 누군가 내 살점을 뜯어내고 있단 말이다. 최민우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명주, 이불 위를 뒹굴며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미친 듯이 부여잡고 있었다. 촛불조차 켜지지 않은 방 안 창호지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만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흡사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무런 외부의 불씨도 없었건만 그의 손목에 자리 잡은 기이한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불덩어리처럼 붉게 달아오르며 끔찍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뼈마디 하나하나를 쇠집게로 비틀고 근육을 생으로 태우는 듯한 끔찍한 고문이었다.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늙은 유모와 하인들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 민우의 사지를 붙들었으나 발광하는 그의 힘을 당해내기란 역부족이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유모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지만 이미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다녀갔어도 이 괴이한 병증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터였다. 민우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쳐다보며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 손 좀 놓아다오. 뜨거워. 너무 뜨겁단 말이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매일 밤 자정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저주받은 고통은 그가 10년 동안 묻어두려 발버둥쳤던 죄의 대가임을 그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우의 오른쪽 손목을 휘감고 있는 흉터는 실로 기괴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불타는 손으로 손목을 꽉 움켜쥐었을 때 생겨난 듯한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그 색깔은 검붉다 못해 핏빛으로 번들거렸다. 낮에는 그저 흉측한 화상 자국처럼 보였으나 밤이 깊어지면 그 흉터는 마치 심장이 뛰듯 펄떡거리며 민우의 온몸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귀하다는 산삼을 다려 먹여보아도 그 흉터의 열기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민우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벽에 또 쓰며 자해를 시도했고 하인들은 그런 주인을 말리느라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다. 최참판댁의 막대한 재산과 권세로도 이 밤의 저주는 막을 수 없었으며 화려한 기와집 담장 안에는 매일 밤 썩어가는 살타는 냄새와도 같은 죄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토록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자 거짓말처럼 손목의 통증은 사라졌다. 그러나 민우의 얼굴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참하고 창백했으며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최민우의 25번째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집안 사람들은 밤새 벌어진 소동을 감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당에는 오색 차일이 쳐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산해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다. 민우는 파리한 안색을 감추기 위해 짙은 분을 바르고 흉측한 손목을 가리기 위해 소매가 길고 넓은 비단 도포를 걸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으나 도포 소매 아래 감춰진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끔찍한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잔치는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고을 사또를 비롯한 네로라 하는 양반들이 줄지어 들어와 민우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숯불에 구워지는 갈비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다. 민우는 상석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 마셨다. 독한 술 기운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밤새 시달렸던 공포가 조금은 무뎌지는 듯했다. 최도령 자네야말로 이 고을 제일의 복을 타고난 사람일세. 이리도 훌륭한 가문에 출중한 인물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 말이네. 사또의 칭찬에 민우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소매 속에서 욱신거리는 손목의 감각은 그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이 사상 누각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땀 냄새나 오물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 나는 썩은 흙 냄새와 불에 탄 나무가 비에 젖었을 때 나는 매캐한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였다. 즐겁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흥겨웠던 가야금 소리도 뚝 끊겼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썩은 송장이라도 들어온 게야. 누군가 불평을 터뜨리는 순간 대문을 지키던 건장한 하인들이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몰골의 한 사내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잔치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마치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한 존재의 등장이었다. 그 사내는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화상을 입은 듯 짓물러 있었고 곳곳에 고름이 맺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윷집처럼 엉겨붙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맑고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도 지팡이 하나 없이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쫓아내려 했으나 사내가 내뿜는 기이한 살기에 눌려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민우는 술잔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낯선 거린에게서 풍겨오는 저 매캐한 탄내. 그것은 10년 전 그날 밤 화염에 휩싸인 창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기 때문이었다.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집사가 나서서 고함을 질렀으나 거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상석에 앉은 민우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와 거린에게 쏠렸다. 민우는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허,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불청객이라니. 배가 고파온 모양이니 저 자에게 밥과 술을 넉넉히 주고 돈 몇 푼 쥐어 보내거라. 소란 피우지 말고.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인이 급히 밥과 고기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쟁반에 담아 거린 앞에 내밀었다. 그러나 거린은 그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쇳소리가 섞인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름진 고기도 향긋한 술도 더더욱 내 놈들이 던져주는 더러운 돈도 아니다. 거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민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한다는 말이냐? 비단 옷이라도 달라는 게냐? 민우의 비아냥거림에 손님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거린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엉겨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민우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눈물 젖은 밥 한 덩이다. 죄를 뉘우치는 자의 뜨거운 눈물이 섞이지 않은 밥은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순간 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물 젖은 밥. 그것은 10년 전 민우와 그의 옛 벗칠성이가 남몰래 나누었던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배를 했던 칠성이에게 민우가 몰래 훔쳐다 준 주먹밥을 먹으며 칠성이가 했던 말. 민우야,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나는 네가 주는 밥이라면 눈물 젖은 밥이라도 맛있게 먹을 거야. 우리는 형제니까. 그 기억이 번개처럼 민우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민우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너는 설마. 민우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그 순간 잠잠하던 민우의 오른쪽 손목 흉터가 다시금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거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우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악취가 더욱 짙게 풍겨왔다. 왜 그러느냐 최도령.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구나.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살아 돌아오지 말아야 할 원혼이라도 본 게냐. 거린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민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저 남루한 거린은 분명 10년 전 자신이 살기 위해 불타는 창고 안에 가두고 도망쳤던 그 아이, 칠성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그가 지금 살아서 그것도 자신의 가장 화려한 생일날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민우의 귓가에 10년 전 화마 속에서 민우야 살려줘 문 열어 라고 절규하던 칠성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창백하게 질린 민우와 기괴한 거린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최도령이 저 거렁뱅이를 아는 눈치인데 눈물 젖은 밥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야. 의혹의 눈초리들이 민우를 향해 화살처럼 꽂혔다. 민우는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칠성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놀이개였다. 민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10년 전 민우가 칠성이에게 우정의 징표로 주었던 바로 그 놀이개였다. 기억하느냐 민우야. 칠성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 놀이개가 불타지 않은 것처럼 내 기억도 네가 저지른 짓도 불타지 않았다. 나는 밥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네가 10년 전 그 불구덩이 속에 버리고 간 양심을 찾으러 왔다. 칠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우의 가슴에 꽂혔다. 민우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붉은 도포 소매 아래 감춰진 손목에 흉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민우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아악 비명을 지르며 잔치상 위로 쓰러졌다. 화려한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흥겨웠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쓰러진 민우의 시선 끝에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칠성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복수의 화신이자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실체였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기억이라기엔 너무나 끔찍한 악몽이 의식을 잃은 최민우의 머릿속을 짓밟고 들어왔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정확히 10년 전 기축년 지전년의 늦가을 밤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날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을 굴리던 밤이었고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당시 15살이었던 민우는 지금처럼 비단 옷을 휘감은 귀공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영모에 휘말린 아버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멸문지와 맨먼지과의 위기에 처한 쫓기는 짐승과도 같은 처지였다.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은 진보다리를 싸들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어머니와 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갔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민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칠성이뿐이었다. 칠성은 민우네 집에서 부리는 종놈의 자식이었으나 둘은 신분의 귀천을 넘어 젖먹이 때부터 한 형제처럼 자라왔다. 칠성은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심성이 곱고 우직하여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항상 민우에게 먼저 내어주었고 민우가 서당에서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을 위기에 처하면 대신 종아리를 걷어올리곤 했다. 그날 밤 민우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문의 비자금이 적힌 장부와 옥새가 든 작은 함을 민우에게 맡기며 비장하게 말했다. 민우야,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뒷산 창고에 숨겨둔 폐물을 챙겨서 북쪽으로 가거라. 나는 여기서 관군을 막을 테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우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관군에게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어린 가슴을 옥죄어 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칠성이가 나타나 민우의 손을 꽉 잡았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저 창고 뒤쪽 개구멍으로 나가면 산길로 이어집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십시오. 칠성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화로처럼 따뜻했다.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 중턱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버지가 숨겨둔 금괴와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산 아래 본가 쪽에서는 이미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지푸라기 냄새로 가득했다. 칠성은 익숙한 솜씨로 바닥을 뜯어내고 숨겨진 괴짝을 꺼냈다. 금괴와 폐물이 가득 담긴 괴짝을 본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것만 있으면
이 재물만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어디 가서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도주로였다. 무거운 괴짝을 들고 관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미끼가 되어 관군의 시선을 끌어야만 했다.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칠성이가 대신 잡힌다면 그 생각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자라나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살고 싶다는 본능,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탐욕이 우정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칠성아, 민우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다. 저 아래, 관군들이 벌써 산 입구까지 온 것 같구나. 네가 나가서 상황을 좀 보고 오너라. 나는 짐을 챙기고 있을 테니. 칠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도련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무서워도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칠성이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관군들이 예상보다 빨리 들이닥친 것이었다. 다급해진 민우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지금 칠성이가 나가서 잡히면 자신까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차라리 이곳에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에 칠성이가 안에 있는 것처럼 꾸민다면 사람들은 도망친 자가 칠성이고 불타 죽은 자가 민우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민우는 칠성을 다시 창고 안으로 거칠게 떠밀었다. 영문을 모르는 칠성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칠성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민우는 대답 대신 밖으로 뛰쳐나가 육중한 나무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철커덕, 빗장 걸리는 소리가 칠성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도련님, 문을 왜 잠그십니까? 도련님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려 부싯돌을 몇 번이나 놓쳤다. 미안하다 칠성아. 나도 살아야겠어. 너는 천한 노비고 나는 양반이지 않느냐.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도 산다. 민우는 스스로에게 끔찍한 주문을 걸며 창고 주변에 쌓인 마른 집단에 불을 붙였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랐다. 으악 불이야 도련님. 불이 났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뜨거워요. 창고 안에서 칠성의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나무 타는 소리와 칠성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합창을 만들어냈다. 민우는 괴짝을 짊어지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불길에 휩싸인 창고의 나무벽, 틈새 썩어서 구멍이 뚫린 작은 틈으로 검게 그을린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 손은 허공을 휘적거리다 도망치려던 민우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챘다. 가지마, 민우야. 나를 두고 가지마.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자가 뿜어내는 초인적인 악력이었다.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놔놓란 말이야. 뜨거운 열기가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다. 칠성의 손톱이 민우의 살갗을 파고들었고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내리며 두 사람의 팔을 동시에 덮쳤다.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칠성은 불길 속에서도 민우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형제라며 평생 함께하자며 칠성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려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칠성의 손등을 미친 듯이 내려찍었다. 퍽퍽퍽. 죽으란 말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몇 번의 가격 끝에 칠성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러나 그의 손톱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우의 살점을 긁어내리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우는 너덜너덜해진 손목을 부여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뒤에서는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창고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칠성의 비명소리는 화마 속에 묻혀 잦아들었다. 민우는 산속을 달리며 빗물에 섞인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손목에 새겨진 그날의 열기와 귓가에 맴도는 친구의 마지막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칠성이는 그렇게 민우를 대신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다고 민우는 믿었다. 민우는 친구의 목숨을 땔감 삼아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이다. 그날 밤 생긴 5개의 손가락 자국. 그것은 단순한 화상이 아니라 칠성의 원한이 서린 저주의 낙인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민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잔치상은 엎어졌고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없었다. 텅 빈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악몽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대문 밖에서 10년 전 그 불타는 창고 안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더 구슬프고 소름 끼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타는 집, 닫힌 문, 친구는 가고 쟤만 남았네. 눈물 젖은 밥 한 덩이. 그 약속은 어디 갔나? 손목에 감긴 붉은 띠는 누구의 피눈물인가? 그것은 거린 아니 살아 돌아온 칠성이 부르는 노래였다. 곡소리 같기도 하고 자장가 같기도 한 그 기이한 가락은 담장을 넘어 민우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민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민우는 귀를 틀어막고 웅크렸다. 그러나 공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살아 돌아온 칠성은 단순히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우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위선의 탑을 그 밑바닥부터 흔들기 위해 온 것이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물그릇을 집으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릇을 엎지르고 말았다. 쏟아진 물이 바닥에 고이며 10년 전 칠성이가 갇혀있던 창고의 틈새 모양을 그려냈다. 민우는 환각을 보고 있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화상을 입은 칠성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민우는 허공을 향해 빌었지만 대문 밖의 노랫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제 집안의 하인들조차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거지?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노래 가사가 왠지 섬뜩하지 않아 주인 어른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우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친구를 죽이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양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관아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민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저 거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입을 다물게 하든지. 하지만 칠성이 원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눈물 젖은 밥,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한 참회 민우의 자존심은 아직 그 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장정 몇을 은밀히 불렀다. 대문 앞에 있는 저 미치광이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끌고 가서 민우는 차마 죽여라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험상류는 하인들은 주인의 뜻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먼 곳으로 쫓아버리겠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칠성이가 고작 몽둥이 찜질 몇 번에 물러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칠성이 품고 있는 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민우를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지독하고도 슬픈 연민이라는 것을. 퍽퍽으드득. 둔탁한 몽둥이질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음이 최참판댁의 육중한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스산한 밤. 민우가 보낸 건장한 하인 셋은 대문 밖 늙은 회화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칠성을 향해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고 있었다. 이 더러운 거지 놈아 썩거지라는데 왜 버티고 있어? 주인 어른의 심기를 건드리고도 내 놈이 살 줄 알았느냐? 하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지만 정작 매를 맞는 칠성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한번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통을 모르는 시신처럼 혹은 천년을 묵묵히 견뎌온 바위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쏟아지는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녹마 같은 옷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엿듣고 있던 민우는 기이한 공포에 휩싸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도망쳤을 터였다. 하지만 칠성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크고 무겁게 민우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윽고 매질을 하던 하인들이 지쳐 헐떡거릴 때쯤
칠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핏발선 눈이 아닌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났다. 때려라. 더 때려라. 내 육신이 부서진들 10년 전 그 불길 속에 남겨진 진실이 부서지겠느냐. 낮지만 서늘한 그 한마디에 하인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미친놈.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어. 가자. 더 있다간 우리가 해코지 당하겠다. 겁에 질린 하인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인들이 도망친 후에도 칠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추스르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단 옷 입은 도둑님아, 쌀밥 먹는 살인자야. 내 손목의 붉은 꽃은 내 피로 피운 꽃이라네. 그 노랫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져 민우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민우는 귀를 틀어막고 술을 퍼부었지만 술맛은 마치 썩은 물처럼 역겨웠고 안주로 집어든 고기 한 점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며 씹혔다. 화려한 금침 위에 누웠으나 등 밑에는 가시방석이 깔린 듯 따가웠고 눈을 감으면 천장 가득히 불타는 칠성의 얼굴이 일렁거렸다. 민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식은 땀을 흘리며 방 안을 서성였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칠성은 민우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최참판댁 대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 해를 이루었다. 밤새 들려온 괴이한 노랫소리와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는 거린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 탓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어제 그 잔치집에 들어왔던 거지라며 밤새도록 저러고 있었다는데 노래 가사가 심상치 않아. 살인자라니 도둑이라니 최도령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 아니 그 점자는 최도령이 그럴 리가 있나. 필시 저 미치광이가 헛소리를 하는 게지. 하지만 10년 전 그 집안이 망했을 때 혼자 살아 돌아온 게 좀 이상하긴 했지. 사람들의 의심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민우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고매한 양반, 효자, 자수성가한 부호라는 명성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우는 대문 밖의 동태를 살피던 집사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무력으로도 무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와 값비싼 비단 한 필을 챙겨들었다. 대문을 열어라. 민우의 명령에 육중한 대문이 열렸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엉망이 된 몰골로 앉아있는 칠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직접 나오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민우는 최대한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칠성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걸음마다 발목을 잡는 듯한 죄책감에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복에 내가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인들이 결례를 범했네. 민우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엽전 주머니와 비단을 칠성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사과의 뜻일세. 이걸로 몸을 좀 추스르고 다른 곳에 가서 편히 살게나. 내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더 들어줄 용의가 있네. 민우의 말은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했지만 속뜻은 명백했다. 돈을 줄 테니 제발 내 눈앞에서 이 마을에서 사라져다오. 그것은 뇌물이었고 입막음 비용이었다. 구경꾼들은 민우의 후함에 감탄하며 역시 최도령은 대인배야라고 웅성거렸다. 민우는 그 반응에 내심 안도하며 칠성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칠성은 돈주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은 그는 민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에게서 풍기는 악취와 피비린내가 민우의 코를 찔렀다. 칠성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품속에서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주웠던 반쯤 탄 집신 한 짝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민우가 도망치며 벗어두고 간 신발이었다. 민우야. 칠성이 나직하게 불렀다. 내 눈에는 이 엽전이 보이느냐? 내 눈에는 네가 밟고 지나간 내 손등의 핏자국만 보이는구나. 너는 비단으로 네 몸을 감쌀 수는 있어도 네 영혼에 들이찬 그 흐름은 닦아낼 수 없다. 칠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했다. 민우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정말 이럴 테냐?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민우가 당황하여 소리치려 했으나
칠성은 말을 끊고 이어갔다. 돈으로 흉터를 지울 수 있더냐? 재물로 죽은 양심을 살릴 수 있더냐? 네가 나를 짐승처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았다. 정작 아픈 것은 친구를 불길 속에 쳐넣고 혼자 살아남아 호의호식하는 너를 지켜봐야 하는 내 찢어지는 가슴이었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잿빛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타락해버린 벗을 향한 비통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민우의 오른쪽 손목 흉터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마치 칠성의 눈물에 반응하듯 흉터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살이 타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민우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에만 찾아오던 그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고통은 손목에 그치지 않고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조여왔다. 민우는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칠성의 뒤로 10년 전의 화마가 아른거리고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불에 탄 귀신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불이다 불이야 뜨거워. 민우는 환각에 사로잡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최도령이 왜 저러나 갑자기 발광을 하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우의 위선이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칠성은 그런 민우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태기를 박았다. 민우야, 도망칠 곳은 없다. 네가 숨을 곳은 오직 진실이라는 불길 속뿐이다. 오늘 밤 나는 네 안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까지 밥상을 차려놓아라. 눈물 젖은 밥. 그것만이 너를 살릴 유일한 약이다. 칠성은 말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민우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도망쳤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의혹,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다. 안방으로 뛰어들어온 민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손목의 흉터는 이제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그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돈도 권력도 폭력도 이 저주를 풀 수 없음을. 칠성이가 말한 눈물 젖은 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다. 민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미쳐 죽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칠성과 마주하거나. 방 안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흔들렸다. 민우는 벽에 걸린 장검을 바라보았다.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칠성의 노래가 멈추고 대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을 다오. 친구야. 그 목소리는 10년 전 굶주린 칠성에게 주먹밥을 건네주었을 때 칠성이가 보여주었던 그 순박한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고통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이제 최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밤이 오고 있었다. 정막이 감도는 최참판댁의 안방. 그곳은 더 이상 안락한 휴식처가 아닌 숨막히는 심판의 법정과도 같았다. 자시즈주가 가까워질수록 민우의 오른쪽 손목을 옥죄어 오는 고통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뼛속을 파고드는 화기, 호치는 마치 펄펄 끓는 쇳물을 혈관에 들이부은 듯 끔찍했고 민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방안을 밝힌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밀시림에도 미친 듯이 일렁거렸고 벽에 비친 민우의 그림자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악귀의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 밖에서 대기하던 늙은 집사를 불렀다. 대문 밖에 그 자를 들여라. 내 방으로 당장 오게 하라. 집사는 주인의 명령에 귀를 의심했으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살기 어린 기운에 눌려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칠성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병풍으로 치장된 방 안에 누더기를 걸친 거린이 들어서자 그 이질적인 풍경은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칠성의 몸에서 풍기는 매캐한 탄내와 썩은 악취가 방 안 가득한 백단향 냄새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칠성은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서도 절을 하거나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치 자신의 오래된 방을 찾아온 주인처럼 민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10년 세월을 태우고 남은 잿더미 같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민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벽에 걸려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챙각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다. 서슬퍼런 칼날이 칠성의 목을 겨누었지만 민우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놈이 정녕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 피를 말려 죽이려는 것이냐? 민우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무너져가는 자아가 내지르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칼끝이 칠성의 목을 대해 닿을 듯 말 듯 위태로웠으나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칼을 든 민우의 손목, 그 붉게 타오르는 흉터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칼을 내려놓게 민우야. 그 칼로 벨 수 있는 것은 내 육신뿐이지 내 죄책감이 아니다. 칠성의 담담한 목소리에 민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닥쳐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10년 전 그날 밤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죽어야만 속이 시원하겠느냐. 민우는 울부짖으며 칼을 휘두르려 했으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목의 흉터가 마치 칠성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칼자루를 잡을 수조차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으악. 민우는 결국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아파. 너무 아파. 제발 멈춰줘. 그의 절규는 애처로움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부잣집 도련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 앞에 발가벗겨진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칠성은 품속에서 낡고 그을린 주머니 하나를 꺼내 민우 앞에 내려놓았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머니가 열리며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리고 그을린 옥유 놀이개였다. 민우의 시선이 그 물건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10년 전 민우가 가문의 창고에서 칠성에게 건네주었던 이걸 팔아서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바스러지지 않은 그 놀이개는 칠성의 끈질긴 생명력이자 민우가 저버린 신의 증거였다. 이것을 보아라. 불길은 옥을 녹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태우지 못했다. 내가 이 놀이개를 품고 지옥 같은 화마를 견뎌낸 것은 언젠가 내게 이것을 돌려주고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묻고 싶었단 말이냐? 민우가 고통을 참으며 헐떡거렸다. 칠성은 슬픈 눈으로 민우를 응시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밥덩이의 약속보다 네가 움켜쥐고 싶었던 그 금괴가 더 무거웠더냐? 형제라 부르던 내 목숨보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옷이 더 따뜻하더냐? 칠성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민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민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비단 옷을 입었으나 추웠고 산의 진미를 먹었으나 배가 고팠다. 칠성의 목숨값으로 얻은 부귀영화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민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거짓없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죽여다오.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민우가 흐느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너를 불구덩이에 밀어넣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비겁자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떴으며 오열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칠성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칠성의 손은 화상 흉터로 인해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10년 전 그날 밤 민우의 손을 잡아주던 때와 똑같았다. 일어나라 민우야. 나는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은 10년 전의 칠성이와 그때 죽어버린 내 양심으로 족하다. 민우는 칠성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공포와 죄책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칠성은 말없이 민우의 등을 토닥였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민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하인들을 불렀다. 여봐라, 부엌에 가서 밥을 가져오너라. 갓 지은 쌀밥도 아니고 기름진 고기 반찬도 필요 없다. 찬밥, 식어서 딱딱해진 찬밥 한 덩이와
물 한 그릇만 가져오너라.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하인들은 주인의 기이한 명령에 당황했으나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찬밥 한 덩이와 냉수 한 사발이 들어왔다. 그것은 천한 노비들이나 먹을 법한 초라한 밥상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찬밥이 담긴 그릇을 칠성 앞에 밀어놓지 않고 자신의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물을 부어 밥을 말았다. 딱딱하게 굳은 밥알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민우는 그 밥그릇 위로 얼굴을 묻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뚝뚝 뜨거운 눈물방울이 찬물에 섞여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칠성이가 그토록 원했던 눈물 젖은 밥이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칠성아, 내 친구 칠성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밥을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씹고 또 씹었다. 짠 눈물 맛과 밍밍한 찬밥 맛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맛을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도 자신의 앞자리에 놓인 빈 그릇을 끌어당겨 민우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절반 덜어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밥을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다. 같이 먹자 민우야. 예전에 네가 훔쳐다 준 주먹밥처럼 이제는 네 눈물이 섞인 이 밥을 나눠 먹자. 이걸 다 먹고 나면 우리 사이의 원한도 네 손목의 저주도 씻겨 내려갈 것이다. 두 사내는 화려한 안방 한가운데 앉아 가장 초라한 밥상을 두고 함께 울며 밥을 먹었다. 민우가 밥알을 삼킬 때마다 신기하게도 손목을 불태우던 고통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붉게 달아올랐던 흉터의 색이 옅어지고 욱신거리는 열기가 식어갔다. 그것은 어떤 명의의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밥그릇이 비워질 때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민우는 바닥을 긁어 남은 밥풀 하나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응어리가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흉측한 흉터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을 주는 저주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속죄의 증표이자 친구가 남겨준 두 번째 기회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민우는 칠성을 바라보았다. 녹말을 걸친 거린의 모습이었지만 민우의 눈에는 그가 마치 10년 전에 맑은 눈을 가진 소년 칠성으로, 아니, 자신을 구원하러 온 생불 셩퍼처럼 보였다. 고맙다, 칠성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줘서, 짐승이 된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민우는 칠성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양반이 노비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칠성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이제 되었다. 날이 밝았으니 나가보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는 모습을 궁금해할 테니. 칠성의 말대로 밖에서는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신선한 새벽 공기가 방 안에 탁한 기운을 몰아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로 나갔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최참판댁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차례였다. 날이 밝자 최참판댁의 풍경은 전날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밤새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통곡 소리는 멈추고 대신 활짝 열린 방문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다. 민우는 하인들을 불러 칠성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라 명했다. 이분은 거렁뱅이가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할 벗이다. 털끝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는 자는 내 가만두지 않겠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주인의 서슬퍼런, 그러나 전과는 달리 맑아진 눈빛에 압도되어 서둘러 움직였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정갈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칠성의 모습은 비록 화마가 남긴 흉터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풍채만큼은 어느 양반 못지않게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다. 민우는 칠성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와 모여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지난밤의 일을 숨김없이 고백했다. 자신이 저지른 10년 전의 죄와 칠성이 베푼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우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단순히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집 사랑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큰 구율소, 조슈소를 세웠다. 이곳은 배고픈 자라면 누구나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갈 수 있는 곳이다. 밥값은 필요 없다. 다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나 남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면 족하다. 민우는 구율소의 이름을 이심정 얼신팅이라 지었는데 이는 두 마음이 하나가 된 곳, 즉 민우와 칠성의 우정이 다시 합쳐진 곳이라는 뜻이자 부자와 빈자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했다. 칠성은 이 구율소의 책임자가 되어 빈민들을 돌보았다. 그는 거지 생활을 하며 겪었던 바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누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게으름을 피우는 자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칠성은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밥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단순히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선해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측한 얼굴의 칠성을 처음에는 무서워했으나 곧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화되어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최의 참판댁 대문 앞은 더 이상 원망의 노랫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감사의 인사로 가득 찼다. 민우의 생활 또한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도 멀리했다. 대신 질긴 무명 옷을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칠성과 함께 구율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장작을 팼다. 소매를 걷을 때마다 드러나는 오른쪽 손목의 붉은 흉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예전의 민우라면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기에 급급했겠지만 이제 그는 당당했다. 누군가 흉터에 대해 물으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이것은 내 친구가 나에게 선물해준 양심의 눈이라네. 내가 또다시 욕심에 눈이 멀어 나쁜 마음을 먹으려 할 때마다 이 흉터가 나를 지켜보고 꾸짖어 주지. 그 흉터는 이제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민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된 것이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민우와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고을 사람들은 최 부자라는 호칭 대신 최 어르신과 칠성 어르신이라 부르며 두 노인을 존경했다. 10년 전의 악몽 같은 사건은 이제 전설처럼 전해지는 옛 이야기가 되었고 구휼소는 관아에서도 표창을 내릴 만큼 명소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평상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탁탁 바둑돌 놓는 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 민우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쭈글쭈글해진 주름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지난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이복의 칠성아, 민우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가끔은 그날 밤이 생각나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던 그 밤 말일세. 그때 자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관아에 고발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미쳐서 객사했을 게야. 칠성은 껄껄 웃으며 흰 수염을 쓸어내렸다. 허허 이 사람아. 다 지난 일을 왜 또 꺼내는가. 그때 내가 자네를 고발했다면 나 또한 복수심에 불타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았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자네가 웃어야 나도 웃는 것. 그것이 우리네 운명 아니었겠나. 칠성의 눈가는 세월의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진정한 부유함이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아니라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내 손목에 이 흉터가 욱신거리지 않게 된 그날부터 나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일세. 민우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어루만졌다. 비가 오거나 날이 묻히면 가끔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타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기분 좋은 감각일 뿐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 하나가 바둑판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칠성은 그 단풍잎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보게 민우야. 이 단풍도 뜨거운 여름의 볕을 견디고 차가운 서리를 맞았기에 이토록 붉고 아름다운 색을 띠는 게 아니겠나.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일세. 죄와 벌, 참회와 용서라는 폭풍우를 지나왔기에 지금 이 늙은 날의 평온이 더욱 값진 것이지.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구율소에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허허, 벌써 저녁때가 되었구만. 오늘은 옙쌀로 밥을 지었다는데 밥맛이 아주 좋겠어. 칠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민우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렇고 말고 자네와 함께 먹는 밥인데 쌀밥이든 찬밥이든 꿀맛이 아니겠나. 가세, 우리 식구들이 기다리네. 두 노인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구휼소를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마치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죄는 지울 수 없으나 덮을 수는 있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나 꽃을 피울 수는 있다고. 최민우의 손목에 남은 붉은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흉터 위로 흐르던 고통의 눈물은 어느새 마르고 그 자리에 향기로운 사람의 냄새가 피어났다.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권세는 아침 이슬과 같으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누는 마음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최민우와 칠성의 이야기는 눈물 젖은 밥과 붉은 흉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죄지은 자에게는 서늘한 경종을, 상처 입은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는 거울이 되었다. 훗날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심정의 솥단지에서는 마르지 않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고 한다.